내 친구 주모 Archer's Quest 린다 수박 챕터 2. 케빈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먼저 창문을 열었어야죠. 화살이 유리를 그냥 통과할 거라고 생각했나요? 아찌는 완전 당황한 듯 보였다. 몇 초 동안 창문 바깥을 노려보더니 주저하며 물었다. 내 화살은 어딨지? 저기 있잖아요. 케빈이 화를 내며 창문 앞쪽 마룻바닥을 가리켰다. 부서진 유리 조각 더미 위에 화살이 있었다. 그것은 벽에 꽂혔던 화살과 똑같은 모양의 화살로 케빈이 평소 생각했던 화살의 모양과 거의 비슷했다. 가느다란 나무 화살대의 한쪽 끝에는 날카로운 금속 촉이 달려있고 다른 쪽 끝에는 멋진 회색 깃털 3개가 달려있었다. 케빈은 화살을 주우려고 허리를 굽혔다. 하지만 아치가 먼저 케빈을 밀쳐냈다. 그는 화살을 꼼꼼히 살펴본 후 도로 화살통에 집어넣었다. 그거 참 유감이네.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었다면 좋았을걸. 어쨌든 집에 다른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었다. 또 한 가지 다행인 것은 화살이 첫 번째 유리창만 깨뜨린 거였다. 그렇다고는 하나 케빈은 여전히 곤란한 상황이었다. 도대체 왜 그랬어요? 케빈이 따져 물었다. 당황하던 아치의 얼굴 표정이 이젠 수치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혼잣말처럼 뭐라고 중얼거렸는데 케빈은 그 중에서 단지 몇 마디만 겨우 알아들을 수 있었다. 몇 년 동안 나는 표적을 못 맞춘 적이 없다. 그런데 이렇게 형편없이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몇 년 동안이나 표적을 못 맞춘 적이 없다고? 진짜로 솜씨가 좋은가 보네. 그냥 허풍 떤 게 아니었나 봐. 게다가 정말 크게 실망한 것처럼 보이는걸? 케빈은 약간 셈이 났다. 뭔가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라. 이윽고 케빈이 말했다. 아마 새 집을 맞췄을 거예요. 유리창이 없었다면요. 아치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희망의 빛이 번뜩였다.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럼 도대체 누가 내 화살을 막았지? 나에게 이런 불명예를 안긴 자는 누구든 가만두지 않겠다. 아이쿠 맙소사.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유리라고요. 케빈이 허리를 숙여 조심스럽게 작은 유리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아치에게 내밀었다. 유리? 아치가 따라 말했다. 그러고는 유리 파편을 받아서 꼼꼼하게 살폈다. 그는 다시 케빈을 쳐다보며 고개를 흔들었다. 나는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다. 케빈은 차고가 내려다 보이는 다른 쪽 창문 앞으로 걸어갔다. 이게 창문이에요. 이건 유리로 만들었고요. 케빈은 창문을 가리킨 후 손바닥을 창 유리에 갖다 댔다. 화살이 유리창에 맞아서 유리가 깨졌어요. 이해가 돼요? 케빈은 자신의 말투가 빈정대는 것처럼 들린다는 걸 알았지만 자신도 어쩔 수가 없었다. 이제 부모님이 집에 돌아오시면 케빈은 정말 곤란한 처지에 놓일 것이다. 그런데 이게 모두 아치의 잘못이 아닌가? 아치가 걸어와서 창문 앞에 섰다. 그리고 깨진 유리창과 자기가 손에 들고 있는 작은 유리 조각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마침내 아치가 입을 열었다. 도자기로군. 투명한 도자기 같은 거야. 그런데 색깔이 없고 어떤 납작한 돌보다도 더 납작하고 매끄러워. 맞아요. 케빈이 천천히 대꾸했다.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도자기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케빈은 잠깐 망설였다. 너무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안 물어볼 수가 없었다. 당신은 유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나요? 아치의 표정이 다시 냉혹하게 변했다. 질문을 했군. 분명히 질문하지 말라고 했는데. 케빈은 마음속으로 투덜거렸다. 질문을 하지 않으면 무슨 수로 뭔가를 알아낼 수가 있냐고. 생각을 해보자. 케빈은 생각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깨진 유리를 말끔히 치워야만 했다. 가만히 있어요. 케빈은 이렇게 말하다가 급히 입을 다물었다. 이것도 명령처럼 들리니 아치가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케빈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다음 말을 이었다. 괜찮다면요, 아치. 내가 깨진 유리 조각들을 치울 청소 도구를 가져오고 싶은데요. 당신은 함께 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당신이 내 방에 그대로 있으면 무척 고맙겠다는 뜻이에요. 아치는 웅크리고 앉아서 깨진 유리 조각을 살피고 있었다. 그는 마치 파리를 쫓듯 손을 휘휘 내저었다. 케빈은 문 앞까지 갔다가 돌아섰다. 저기 아치, 내 모자를 가져가도 될까요? 케빈은 손가락으로 책상 위쪽 벽을 가리켰다. 아치가 일어나더니 벽에서 화살을 뽑아냈다. 그리고 화살을 모자에서 빼낸 다음 아무 말 없이 모자를 케빈에게 내밀었다. 케빈은 모자를 다시 쓰기 전에 먼저 살펴보았다. 화살은 모자 맨 위쪽 작은 단추를 꿰뚫었다. 케빈은 도무지 상상이 안 갔다. 어떻게 화살이 케빈의 두개골에 꽂히지 않고 모자만 관통할 수 있단 말인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잖아. 케빈은 살짝 한숨을 쉬었다. 그런 다음 고개를 들어보니 아치가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솜씨예요. 케빈이 말했다. 아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네가 친구인지 적인지 밝혀질 때까지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아이쿠, 정말로 나를 해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지? 그 순간 내가 일어서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 케빈은 부르륵 몸을 떨었다. 그는 모자를 머리에 쓰고 계단을 내려가 부엌으로 갔다. 그리고 구석에서 빗자루와 쓰레받기, 쓰레기 봉투를 꺼냈다. 그러는 동안에도 내내 이런저런 생각이 떠올랐다. 도대체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되는 거지? 질문을 못하면 내가 무슨 수로 상황을 알지? 그냥 질문을 해버릴까? 벙어리 놀이를 하자는 거야 뭐야? 저 남자가 자초지종을 털어놓게 만들 방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 2층 계단을 올라가면서 케빈이 망설였다. 엄마나 아빠에게 전화를 해야 하지 않을까? 집에 낯선 사람이 들어왔어요 하고. 하지만 케빈은 아치의 정체가 너무나 궁금했다. 게다가 그는 더 이상 위험해 보이지 않았다. 두 번째 화살은 새 집을 향해 쏘았잖아? 나에게 쏘지는 않았어. 그리고 첫 번째 화살은 그냥 그래 일종의 경고 같은 거였어. 케빈은 한 가지 결심을 하고 부엌으로 도로 내려갔다. 그리고 무선 전화기에 수화기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갔다. 아치는 침대 위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다. 아치에게는 침대조차 흥미로운 물건인 듯 싶었다. 아치는 어린아이처럼 엉덩이를 들썩거리고 있었다. 이건 뭐냐? 계속 엉덩이를 들썩거리며 아치가 물었다. 뭐요? 침대요? 그건 내가 잠자는 곳이에요. 네가 여기서 잠을 잔다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아치가 목소리를 높이며 되물었다. 그럼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이상하다고. 아니 내 말은 그게 뭐가 특별하다고. 아니 이런 식은 좋지 않아. 케빈은 다시 말을 바꾸려고 노력했다. 그럼 아저씨는 어디에서 잠을... 아이고 입만 열었다 하면 모두 질문이잖아. 결국 케빈은 이렇게 말했다. 아저씨는 잠자는 방식이 다른가 보네요. 그렇죠? 케빈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몸밑이 바다처럼 출렁거리는데 어떻게 여기서 잠을 잘 수가 있단 말이냐. 땅바닥에 멍석을 깔고 자는 게 가장 좋다. 그래야 내 몸밑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믿을 수 있는 건 단단한 땅뿐이지. 케빈은 아치의 말이 그다지 유쾌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아치가 질문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게 질문하는 방법을 발견했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다. 그렇지만 곧 케빈은 더 많은 문제들에 부닥쳤다. 그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유리 조각들을 쓸어냈다. 부모님께 이 일을 어떻게 설명드린담? 케빈은 신음소리를 내며 한탄했다. 아치가 들썩거리던 몸짓을 멈추었다. 네가 곤란해졌구나, 어린 친구야. 케빈은 고개를 들었다. 어린 친구? 그것은 한 걸음 발전한 표현처럼 들렸다. 아무려면 새끼 개구리보다는 훨씬 나았다. 케빈은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창문 말이에요. 우리 아빠가 날 죽이려고 하실걸요? 그러자 아치가 벌떡 일어섰다. 그자가 어디에 있지? 내가 너에게 맹세하건대 그자가 너에게 손 하나라도 까딱하면 그 전에 내 화살이 먼저 그자의 심장을 꿰뚫을 것이다. 아니에요. 케빈은 당황해서 빗자루를 손에서 떨어뜨렸다. 아치의 표정은 너무 진지했다. 그러니까 나를 진짜로 죽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아빠가 몹시 화를 내실 거라는 뜻이었어요. 정말인가? 그자가 너를 죽이지 않는 게 확실한가? 아치가 심각하게 물었다. 그럼요. 그건 그냥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아빠는 나를 절대 죽이지 않아요. 나는 아빠의 아들인걸요. 아버지들은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아요.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아치의 표정이 엄숙했다. 그는 한참 동안 케빈을 빤히 바라보다가 깨진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한 손가락으로 창틀에 남아있는 유리 조각을 톡톡 쳤다. 아치가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고 했지. 아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케빈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기다렸다. 만화책에서 본 것처럼 머릿속에서 물음표들이 마구 튀어나오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케빈은 다시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쓸어 모아 쓰레기 봉투에 넣은 다음 봉투를 묶었다. 진공 청소기도 써야 할 것 같았지만 그건 나중에 하기로 했다. 이제 케빈은 어렴풋이 이해가 됐다. 아치는 정말로 아주 멀리 떨어진 곳, 그러니까 깊은 정글 같은 데서 온 게 틀림이 없었다. 그곳에는 어떤 기계도 없을 것이다. 유리도 없고 텔레비전 뉴스도 없어서 아치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다. 아마 전기라는 말도 못 들어봤을 거다. 케빈은 아치가 진공청소기를 보면 당황할 거라고 생각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어쩌면 진공청소기에 화살을 있는 대로 퍼부을지도 모른다. 꼭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케빈은 방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싶지 않았다. 아치는 여전히 꼼짝 않고 창가에 서 있었다. 하지만 아치가 무슨 말인가 하고 싶어 한다는 걸 케빈은 알 수 있었다. 케빈은 아치가 말을 꺼낼 수 있게 조금 도와주자고 생각했다. 그래서 작게 헛기침을 했다. 당신 아버지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군요. 정말 끔찍했겠어요.
케빈은 이제 질문을 하지 않고도 질문하는 방식을 터득해 나가고 있었다. 아치가 케빈을 쳐다보았다. 한 번만이 아니었어. 솔직히 맨 처음은 기억나지 않아. 7살 전이었으니까 너무 어렸지. 당신이 아기였을 때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너무 놀란 나머지 케빈은 그만 질문을 해버리고 말았다. 아치는 잠시 침대로 돌아가서 앉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엉덩이를 들썩대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중국 어느 지방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아들, 즉 왕자로 태어났다. 내가 태어났을 때 한 점쟁이가 예언하길 나는 장차 어른이 되면 위대한 지도자가 된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내 아버지의 첫째 아들이 아니었다. 둘째도 셋째도 아니었다. 나는 5째 아들이었다. 내가 왕이 되려면 우리 땅에서 오랫동안 지켜온 신성한 전통을 파괴해야 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내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고 했다. 처음에 아버지는 나를 사나운 수태지들을 가둔 우리에 집어넣었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날카로운 엄리를 가진 사나운 놈들의 우리의 말이다. 아버지는 돼지들이 나를 찔러 죽일 거라고 생각했단다. 하지만 돼지들은 오히려 둥글게 감싸고 엎드려서 나를 따뜻하게 보호했다. 케빈은 감탄했다. 우와, 놀랍네요. 계속해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아치가 말했다. 돼지들이 나를 보호하는 걸 보고 아버지는 크게 분노했다. 그래서 나를 돼지우리에서 끌어내 한밤중 숲에 내팽개쳤다. 밤이면 들개들이 돌아다니는 숲이었단다. 아버지는 들개들이 나를 갈기갈기 찢어 죽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침에 사람들이 나를 발견했을 때 나는 우두머리 개가 지켜주는 가운데 강아지들과 놀고 있었다. 그래도 내 아버지는 한 번 더 나를 죽이려는 시도를 했지. 아버지는 나를 말들이 우글거리는 울타리 안에 집어넣었다. 거대한 발굽을 가진 기운이 팔팔한 수컷들과 원기왕성한 암말들이 지내는 우리였지. 아버지는 말들이 나를 짓밟아 죽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군요. 케빈이 진지하게 말했다. 그러자 아치가 고개를 흔들었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너냐? 나냐? 케빈은 황급히 대답했다. 미안해요. 계속하세요. 아니,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아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말들이 나를 짓밟아 죽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숫발들은 내게 다정하게 콧김을 불어댔고 암말들은 내 입에 젖을 물려 넣어주었지. 말들은 밤낮으로 나를 돌봐주었단다. 나를 보러 온 아버지는 내가 즐겁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고 가장 덩치 큰 숫말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화가 났겠군요. 케빈이 말했다. 그보다 더 심했지. 아버지는 그만 두려워졌다. 신령들이 나를 보호한다고 믿게 되었지. 그래서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던 생각 자체를 포기했다. 하지만 언제나 내가 왕자를 빼앗을 거라는 두려움에 가득 찼다. 그래서 병사들은 끊임없이 나를 감시했다. 나의 어린 시절은 감옥에 갇혀서 자란 것과 마찬가지였다. 아치는 고개를 흔들었다. 모두 헛된 일이야. 예언자는 내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거라고 말했다. 단지 그렇게 말했을 뿐이야. 그런데 내 아버지는 그 예언을 장차 내가 아버지나 큰형의 자리를 빼앗는 것으로 이해했지. 미래에 단지 한 길만 있다고 믿는 실수를 저지른 거지. 내가 다른 나라의 왕이 될 수도 있는데 말이야. 아치는 냉혹한 표정으로 케빈을 쳐다보았다. 이제 알겠지.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는 아버지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너희 아버지도 왕인가? 케빈은 생각했다. 맞아요. 왕은 왕이죠. 공부벌레들의 왕이요. 케빈이 콧방귀를 뀌었다. 천만에요. 아버지는 컴퓨터... 아치에게 컴퓨터를 뭐라고 설명하지? 그러니까 숫자와 관련된 일을 해요. 수학자 비슷한 거요. 케빈의 아빠는 지방대학교 프로그래머였다. 아빠는 천재가 분명하다. 따분한 천재 말이다. 아빠는 말이 별로 없다. 컴퓨터 서적을 읽거나 텔레비전 경제 뉴스를 시청하는 것이 더 편한 듯 보였다. 케빈은 종종 아빠가 운동을 좋아했으면 하고 바랬다. 그러면 적어도 아빠랑 축구나 야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케빈 자신도 운동을 잘하는 편은 아니다. 여름에 축구 선수로 뛰긴 했지만 주전 선수가 아니라 후보 선수였다. 코치 선생님은 케빈이 공다루기나 차고문에 대고 공차기 같은 연습을 따로 하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어쩌면 최고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케빈은 그런 식의 반복적인 연습들을 싫어했다. 너무나 따분했다. 야구도 2시즌 정도 했고 학교 밴드부에서 클라리넷을 불어보기도 했다. 수영 강습도 받았다. 하지만 어느 것도 흥미가 오래 가지는 않았다. 때때로 케빈은 자신이 아무 재능도 흥미도 없는 아이라는 생각을 했다. 내 최대의 목표, 그것은 그냥 평범하고 평균적이고 보통인 아이 되기다. 그런데 오늘은 평범한 날이 아니었다. 아치가 침대에서 일어났다. 정말 흥미로운 방문이었다. 어린 친구야. 하지만 집에 돌아가야 할 시간이야.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친절을 베푼다면 난 곧 길을 떠나겠다. 케빈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걸어가려면...
네가 나에게 빌려줄 말이 있다면 좋겠지만 말이 있을 것 같진 않구나. 마구간이 보이지 않아. 아치는 창문을 향해서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아치. 케빈은 시작하려던 말을 끊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쓰고 있는 모자에 챙을 비틀었다. 기다려요. 금방 돌아올게요. 케빈은 다시 계단을 달려 내려가 거실 탁자에서 커다란 지구본을 집어들었다. 다시 방으로 돌아온 케빈은 책상에 지구본을 내려놓고 아시아를 찾기 위해 지구를 빙빙 돌렸다. 여기가 중국이에요. 케빈은 지구본에서 중국을 찾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그리고 손가락을 옆으로 움직였다. 바다예요. 바다는 아니죠? 그렇죠. 아치가 확인한 다음 케빈은 지구를 반바퀴 돌렸다. 반대쪽에는 바다가 있어요. 이게 미국이고요. 그리고 이게... 케빈은 지구본을 좀 더 옆으로 돌렸다. 이게 도체스터예요. 여기 호수 근처요. 아치는 사팔뜨기처럼 보일 정도로 너무나 열심히 지구본을 들여다보았다. 그러고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가 입을 다물고 고개를 흔들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팔을 뻗어 지구본을 만졌다. 마치 지구본이 그를 물어뜯기라도 할까봐 주저하는 몸짓이었다. 그런 다음 지구본을 아시아 쪽으로 돌리고 나라 이름을 꼼꼼하게 살폈다. 마침내 아치가 입을 열었다. 지도로군. 둥근 지도야. 맞아요. 케빈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말이 통하기 시작했네. 아치가 말했다. 지도 제작자가 지도를 둥글게 만든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자가 뭘 좀 알고 있는 건 분명하군. 내가 태어난 땅이며 지금 내가 사는 왕국을 제대로 그려넣었어. 아치는 지구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케빈은 몸을 숙여서 눈을 바짝 갖다 댔다. 그곳은 한국이었다. 그러니까 아치는 한국에 사는 거였다. 아치는 이번에는 북아메리카를 짚었다. 그리고 이건 큰 바다 건너에 있는 딴 세상이지. 케빈은 그만 앓는 소리를 내고 말았다. 너무 자주 앓는 소리를 내는 것 같았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아치는 너무나 무지했다. 케빈은 말했다. 아치 부탁이에요. 당신은 지금 당신 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모든 것이 다르잖아요. 유리며 침대며 여긴 다른 곳이에요. 당신이 있었던 곳보다 더 좋은 곳이죠. 어쨌든 내 말을 믿어야 해요. 당신은 걸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치는 잠깐 동안 케빈을 빤히 노려보았다. 나는 너를 완전히 믿을 만큼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당장은 너를 믿어보지. 그러면 말해라. 나는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지? 나는 꼭 가야만 한다. 나의 백성들은 내가 필요해. 케빈은 천천히 머리를 흔들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표 값은 아마 수백 달러, 어쩌면 수천 달러를 내야 할지 모른다. 물어보나 마나 아치에게는 그런 돈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케빈 자신도 그런 여유가 없다. 그리고 있다 해도 케빈은 아치에게 돈을 주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아치는 남이었다. 그렇지만 아치가 여기 머물 사람은 아닌 것은 분명했다. 더구나 바로 여기 케빈의 방은 더더욱 아니었다.